2013 한국 마이스 네트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염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죠. 수원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죠?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해서 저는 기분 좋게 이곳까지 왔는데요. 오늘 뜻깊은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마이스 육성협의회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13 한국마이스 네트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정보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본부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본부장 심정보입니다. 네, 먼저 어느 때보다도 이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2013 마이스 네트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국내 마이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내 마이스 업계의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 분야에서 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경기도 그리고 사단법인 마이스 협회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참가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이 산업전을 마이스 네트워크숍을 주관해 주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나라는 UIA 기준 세계 국제 개체 순위가 5위를 달성했고 또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를 유치하는 등 마이스 산업에서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마이스 업계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노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 마이스 산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광공사는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질적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마이스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행사 또한 창의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소통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3 마이스 네트워크숍을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의 알찬 결실을 얻고 다가오는 2014년 마이스 산업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시는 사업 더욱 성장하시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의 환영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오늘 국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2013 한국 마이스 네트워크 샵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런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마이스 협회 측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컨벤션 뷰로는 2011년 7월, 2년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경기관광공사 내에 마이스 전담 조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자체들과 마이스 업계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등 유치를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설립된 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나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저희들 이번 네트워크 샵을 통해서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 육성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또 경기도가 최적의 마이스 개체짐을 널리 알리고 또 경기도의 마이스 육성 역량을 많이 키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들 유익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고 연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또 귀한 시간 모처럼 내셨으니까 관련 기관과 업계 간에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이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모든 분들 가정과 직장에 큰 건강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성환 한국마이스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국제관광과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 마이크 산업 네트워크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광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마이스 산업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고 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숙제들도 또 같이 생각해보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지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이스 업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또 올 한 해를 마이스 산업 전체를 결산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그 다음에 또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계와 또 마이스 산업 업계 현장에 직접 계신 분들이 서로 올 하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마이스 네트워크 샵이 앞으로 내년 또 향후 또 5년, 1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앞으로의 그 과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서 좋은 결실을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여러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지금 마이스 산업이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서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의 하나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이스 산업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좀 더 한 단계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업계와 또 학계에서 그리고 또 정부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정책과 또 인력, 예산, 교육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이스 네트워크샵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과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최인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비즈니스와 행복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프레임을 바꿀 때 우리들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실수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자십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와 행복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인철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학교 최인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강의 제목을 바꾼 이유는 이 행사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프레임 얘기보다는 행복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시작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도 늦춰질 수 있는데 제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생략하고요. 가능하면은 2시 전후에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그 일상의 경험을 우리가 순간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모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일까라고 어떤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실체라고 경험하는 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일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3초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을 대략 7시간 정도를 수면 시간이라고 빼고 남는 시간을 소위 그 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2만 순간쯤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은 깨어있는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것과 뭔가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간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프로이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프로이드는 일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과 관계,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어떤 사람들과의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마이스 산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해 놓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관광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활동, 대표적인 산업이 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앞부분에서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행복시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은 왜 행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죠. 종교는 종교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당시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기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게 그 답을 찾도록 해본 겁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분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그 위원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하버드 대학의 센이라고 하는 경제학과 교수를 역을 이제 맡긴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자기 프랑스 경제학자에게 이제 간사 역할을 맡겼습니다. 앞에 두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정말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경제학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제대로 살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왜 경제학자들에게 맡겼을까라는 거죠. 종교하시는 분들이나 철학하는 분들, 소위 혹은 또 인문학하는 분들에게 던질 만한 이 중요한 질문을 왜 경제학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와 또 일반인들도
내 삶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도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과연 인간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왼쪽에 있는 보고서인데 제목 자체가 이미 그 위원회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죠. Mismeasuring our lives. 우리의 인생을 잘못 재고 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적인 지표들, 대표적으로 GDP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은 자기 자신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보고서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것만 측정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유엔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제 작년에 처음 나오게 되고 올해 두 번째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 그리고 유엔이 이제 그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개인과 국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아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유엔에서 발행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이고요. 지금 올해 두 번째 보고서가 나오게 됐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행복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야구 선수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로 썩소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왼쪽에 있는 선수처럼 얼굴에 미소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웃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지금 현재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구 선수인 경우에는 지금 안타를 잘 치고 있을 것이다. 혹은 FA 계약에서 대박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 본 거죠. 어떤 생각을 한 거냐. 이 사람이 웃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 현재 행복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 결과만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1952년에 뛰고 있었던 선수들의 사진을 놓고 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처럼 활짝 웃고 있는 선수와 오른쪽에 있는 선수처럼 입만 조금 움직이고 전혀 웃지 않고 있는, 부분적으로 웃고 있는 선수, 그리고 전혀 웃고 있지 않는 선수,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눈 이후에 1952년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사망 연도를 알아내서 다음과 같은 조금 발칙한 상상을 해본 겁니다. 평소 행복한 선수들이 더 오래 살았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 결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행복을 결과로 놓는데,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X축에 나이가 나와 있고 Y축에 그 나이에서 살아있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맨 오른쪽 바깥에 있는 점선 그래프가 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는 웃음을 두쉐인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웃음을 짓고 있었던 선수들이 가운데 점선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만 움직였던 선수입니다. 입만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 때 앞에서 사진 찍는 분이 김치 혹은 치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입 주변의 근육은 우리가 억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지만 눈 주변의 근육은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상황상 웃어줘야 할 때, 여러분의 상사가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좀 웃어줘야 할 때 어떻게 웃냐? 입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웃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있는 점선이고요. 맨 안쪽에 이 굵은 선은 전혀 웃지 않는 선수예요.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나이가 들수록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던 선수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점점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는 행복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에서 발견되는 이 미소가 장수에 대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도 제공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졸업 앨범을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 대학교에 졸업 앨범을 갖다 놓고 이 졸업 예정인 대학생들의 웃음을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그때 이 여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해 본 겁니다.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었던 이 여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측정한 이 얼굴에 대한 점수에 근거해서 27살 때, 평균 27살 때 지금 현재 결혼해 있는지 결혼 여부를 물어서 관계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21살 때 미소가 자연스럽게 활짝 나타났었던 여학생들이 27살에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 현재 자기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었을 때 21살 때 그 졸업 앨범 찍은 사진에서 미소가 자연스러웠었던 여학생들이 40대, 50대 중년기가 됐을 때 본인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 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라 20살 때 찍었던 사진 속에서 미소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30년 후에 이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거니까 인과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도 유사한 패턴들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중년 남자분들 잘 웃지를 못하죠. 얼굴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요. A와 B가 있는데 어느 사진이 더 자연스러운 두쉐인 미소냐면 B의 미소가 더 두쉐인 스마일이고 A는 지금 약간 억지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움직이고 있지만 눈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인데 남자들의 사진을 분석하게 되면 미소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혼해 있을 확률이 좀 낮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들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되면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행복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국가들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어떤 럭셔리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점을 좀 논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한국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모먼트. 사람들이 약 2만 순간을 하루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크게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와 그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고 그런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있느냐? 여러분의 동료
뭐 이런 분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아닌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일인데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성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루에 3번씩 랜덤하게 2주일간 질문을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요. 두 번째, 지금 누구랑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입니다. 행복의 아주 핵심적인 경험이 즐겁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에서 중요한 경험이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 하죠.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나, 시간 낭비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누구랑 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많이 경험하는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가운데 0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를 기준으로 X축은 의미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혼자 있을 때보다 의미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축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즐거움을 느낄 때 Y축에서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즐겁겠습니까? 배우죠. 결혼한 사람은 아마 배우자일 겁니다. 근데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연인이겠죠. 예. 그리고 사실 배우자랑 있는 것보다는 미혼이 애인이랑 있는 게 더 즐거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즐거울 때는 자기 연인이랑 있을 때예요.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의미 있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X축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랑 시간을 보낼 때 아깝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녀랑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와 연인 그 사이에 몰려있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입니다. 이 집단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움과 의미를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죠. 우리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으면서 노력하고자 하면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마음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루에 이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료는 이쯤에 있습니다. 동료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못하죠. 그러나 동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회사 안에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료가 친한 친구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료랑 있을 때는 이 정도인데요. 부하 직원이랑 있을 때 X축에 subordinate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부하 직원인데 보시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이랑 있을 때는 즐거움은 0이에요. 그 말은 혼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특별히 즐겁진 않아요. 근데 X축에서는 0보다 한참 오른쪽으로 8 정도로 가 있죠. 그 말은 뭐냐? 상사들이 부하 직원이랑 있는 게 의미는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들은 부하 직원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해요.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예.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의미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주고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의미를 강렬하게 줍니다. 딱 한 사람은 예외예요. 이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혼자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이 그 순간 느낌 누구일까요?
상사. 상사랑 보내는 거는 그냥 혼자 있는 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상사가 이렇게 낫다라는 게 제 메시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관계로부터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자는 뭐냐? 여러분 친구와 가족,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 연인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순간에 해당한 순간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건 좀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자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의미 있습니까를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폰트가 작아서 좀 뒤에서 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X축은 역시 의미 차원이고요. Y축이 즐거움 차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사분면, 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활동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많이 주는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때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다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사분면에 있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저 끝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순간순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한 즐거움과 의미를 주느냐? 여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여행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행한다. 그렇죠? 여행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컨벤션을 하면서 동시에 컨벤션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 일터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여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누구랑 있을 때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는지 그 데이터하고 이걸 결합시켜 보시면 인간이 살면서 하루 중에 가장 행복을 느끼기 쉬운 가장 효과적인 경험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보면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거죠. 일사분면에 있는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재미있게도 산책이 들어갑니다. 산책하고 있는 순간 사람들은 즐거움과 의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고 미국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서도 산책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탑5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걷기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만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걸을 때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사분면에 있는 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운동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exerci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펠링은 좀 오타가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강한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느낍니다. 또 보시면 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게 있습니다. 먹을 때 사람들은 즐거움과 의미를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행이 왜 이렇게 유독 다른 활동들보다도 강한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행에는 걷는 것, 이야기하는 것, 먹는 것이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을 보게 되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뭘 해야 되느냐? 아주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는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일들을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빈도를 늘리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힐링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겁니다. 3, 4분면에 있는 일들은 일과 의미와 즐거움이 동시에 좀 약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다거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즐거움과 의미가 약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동그라미의 크기는 그 일을 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작다라는 것은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동그라미가 크다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빈도가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3, 4분면에 있는 대표적인 몇 개 활동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즐거움과 의미를 강하게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는 동그라미가 큰 활동입니다. TV를 볼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TV를 볼 때보다 저 1, 4분면에 있는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사람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3, 4분면에 있는 활동들을 줄여야 1, 4분면에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는 활동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즐거움과 의미가 약한 것들을 보시면 SNS 들어가고요. 문자 보내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컴퓨터 하는 게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일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정도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우리의 시간을 철저하게 재분배하고 액티비티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지나치게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로만 행복을 보고 있는데, 행복은 철저하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행과 같은 아웃도어에서 하는 액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어떤 컨벤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4분면에 있는 걸 보시면요, 의미는 있지만 즐거움이 별로 약한 일들인데 대표적인 게 공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부는 의미는 있지만 별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병원에 가는 것, 병원에 가는 걸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한 즐겁지가 않습니다. 3, 4분면에 있지만 거의 4, 4분면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동그라미가 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일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즐거움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활동이 일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의 즐거움이 제일 약하다라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시는 이 컨벤션에 온다라고 하는 것, 혹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일이면서 동시에 일 외에 즐거움, 여행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 중독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보게 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1, 4분면에 있는 일들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시든 뭐 골프를 치시든 어떤 운동이든지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하체가 고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행복감을 경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액티비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액티비티들이 바로 1, 4분면에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2시까지 강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20분을 더 해달라고 긴급 쪽지가 와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이 관계의 중요성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이 신용카드 여러분 아실 텐데요. 마스터카드가 비자카드하고 초기에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비자카드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점점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비자 카드를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광고가 큰 모멘텀을 제공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광고가 유명한 프라이슬리스라는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광고가 번역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이 광고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결승전 월드 시리즈가 열릴 때 그때가 보통 큰 기업들이 새로운 광고를 오픈하는 그런 이제 대회인데요. 결승전이 열리는 그 시간 TV를 통해서 이 마스터카드의 프라이슬 광고 첫 편이 방영이 됩니다. 그 광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젊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2 tickets. 두 명이 왔으니까 야구장 티켓을 샀겠죠. 2 tickets 하면은 예를 들면 오른쪽에 뭐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팝콘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이런 장면이 화면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2 soda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몇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야구 선수의 사인볼을 사준 겁니다. 그래서 사인볼 몇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네가 네 아들하고 나누고 있는 이 대화 priceless. 그러면서 마스터카드 광고가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머지는 전부 마스터카드로 살아. 이게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이런 광고가 유사한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광고에서 priceless,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광고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자기 집 정원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자기 패밀리 트리, 자기 가족 나무 묘목을 심어요. 그 화면이 나가면서 또 자막이 뜹니다. 이 어린 나무 몇 달러, 삽 몇 달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뜨죠. 너 어린 손자와 함께 패밀리 트리를 심는 것, priceless.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머지는 전부 마스터카드로 살아.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아주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또한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낼까? 이 마스터카드의 광고 아이디를 이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을 지금 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액티비티, 여행을 한다든지 콘서트에 간다든지.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얼마를 받으면 포기할 수 있는지 그 활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 활동, 가치 하는 활동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야만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돈을 조금만 받아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준 겁니다. 이성 친구랑 만난 지 1주년이 됐다. 그래서 주말에 2박 3일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물론 전제는 부모님 몰래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를 받으면 안 가도 되느냐.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라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X축에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high SWB, SWB라는 말은 happiness, 행복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행복이란 말 대신에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과 왼쪽에는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로 나누어서 그 집단에서 적어낸 X의 평균값을 보여주는데요.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2박 3일 이성 친구와의 여행을 포기하는 대신 1,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격이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도 무려 35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집단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 앞권은 이거였습니다. 이성 친구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다. 얼마 받으면 안 갈 수 있겠느냐? 행복한 사람들은 630만 원 받으면 안 가도 된다.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 40만 원만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결과들이 아마 이성 친구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성 친구가 아닌 맥락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면서도 보시면은 좀 섭섭한 이제 결과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에 새로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너 얼마 받으면 안 가도 되느냐. 자기 이성 친구랑 콘서트 가는 거는 630만 원 받아야 행복한 애들이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얼마면 안 가겠냐라고 물었을 때 행복한 애들도 19만 원이면 안 간다고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은 애들은 11만 원 있으면 된다. 너무 싸죠. 이게 엄연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단 연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고, 또 이 연구 책임자가 쓴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60년 이상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 졸업생들이 죽고 나면 연구가 끝나겠죠. 그 연구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페일런트라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요. 하버드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 똑같이 하버드를 나왔지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성인이 있고 행복하지 않게 나이 들어가는 성인이 있는데, 봤더니 한 7가지의 결정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관계에 있다. 인간관계에 있다요. 모든 행복의 중요한 조건들 중에서도 으뜸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관계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것이냐. 그렇죠? 행복에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서도 늘 신경 쓰고 있었던 시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쓸 거냐라고 하는 이 디자인의 문제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되느냐. 역시 우리의 마음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 중에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의 기초에서 국가별 순위를 매겼는데, 이게 미국에서 집계한 순위입니다.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인데 중국이 미국보다 금메달을 15개를 더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기네들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이 2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이제 발끈해서 두 나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자신을 1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금메달 수는 적지만 총 메달 수에서 중국보다 10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나라의 순위를 정할 때 총 메달 순위를 가지고 정하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금메달 순위를 가지고 정합니다. 금메달이 같을 때 비로소 은메달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메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금메달이 같을 때만 중요해지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가 프랑스보다 금메달 6개가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지만 총 메달에서 프랑스가 우리보다 9개가 많기 때문에 미국식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로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순위를 정하는 나라들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메달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국민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망한 종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금메달뿐만 아니라 다른 메달도 중요하다 그러면 소위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행복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강력한 행복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ntensity, 강도보다는 frequency,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년 내내 자기 배우자에게 선물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큰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 평소에 조금씩 선물을 자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경험에 부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대박을 한 번 내는 것보다 작은 일이지만 자주 경험하는 게 행복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보다는 빈도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빈도보다는 강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은 무시하고 더 중요한 것, 더 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 금메달, 그다음에 총 메달 순위 이 차이를 보고 저희가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금메달 순위 방법보다 총 메달 순위를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설과 일치하게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금메달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보다 총 메달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한 개는 은메달 몇 개와 같겠는가? 은메달이 몇 개 있어야 금메달하고 같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은메달이 2개에서 3개, 2.5개 정도만 있으면 그거는 금메달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은메달이 6개는 있어야 비로소 금메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특정한 활동들은 적게 하는 것, 거기에 추가해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강도보다 빈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질 법한 아주 중요한 3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행복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도 이제 모든 국가의 최우선적인 정책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도 어떤 회의를 주관하신다. 회의 오는 분들은 단순하게 여기서 내가 회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회의를 하러 오는 이 경험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소명의식 또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의 조건, 저도 한번 책을 사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또 강의를 해주셨네요. 누구나 삶의 화두인 것 같은데 저는 썩소인가요? 아니면 잘 웃고 있나요? 아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기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전략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지역 특화 컨벤션이라는 주제로 손정미 한국관광대학교 국제컨벤션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미 교수님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컨벤션학회 학술회장을 역임하셨고, 작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역 마이스 육성 방안 연구 수행한 바 있고, 지역 특화 컨벤션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손정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관광대학교 손정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지역특화 컨벤션의 가치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오늘 잠깐 그 걱정이 들었던 것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했는데 너무 골치 아픈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의 수명을 0.1초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인슈타인과 큐리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두 과학자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과학자가 상당한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두 과학자가 어디서 친분을 쌓았을까요?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191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솔베이 회의에서 이 두 과학자들의 친분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12살이 많았던 큐리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의 상대성 이론이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솔베이 컨퍼런스는요, 1911년도에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1933년까지 약 20년 동안 7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회의가 제5차 1927년도에 열린 회의인데요. 여러분이 그 앞줄에 보시면 참가자들의 사진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큐리 부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 시간에 자주 등장했던 보아 박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이 회의 때 한 29명이 참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17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 대단한 회의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한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그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사실만 주목해 보더라도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컨벤션에서 비롯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은 컨벤션의 솔루션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컨벤션이라고 하는 장에서 교류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해답을 찾으면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론을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컨벤션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비단 어떤 이론뿐만이 아니라 혁신, 교육, 생산성, 그리고 관광 증대, 경제 창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벤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컨벤션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지금까지 달성해 왔을까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컨벤션을 통해서 관광 중심의 가치를 달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 중심의 가치가 지역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얼마만큼 창출을 해왔는지 한번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9개 시도와 시도를 포함해서 13개 시도의 핵심 전략 산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인천이나 서울, 경기 등과 같이 녹색으로 박스로 칠해져 있는 8개 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도는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이 입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도시들입니다.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제주, 부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시와 더불어 아직 컨벤션 센터는 건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북 지역 이 세 곳을 포함한 곳은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관광이 산업의 입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전남과 강원은 컨벤션 센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광이 입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당수의 도시가 컨벤션 센터를 갖고 있지만 관광 기반의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광 기반이 아닌 도시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광 실적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당연히 관광의 가시적 관광 실적이 부진하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지역경제 연계성에도 미흡한 부분으로 발생이 됩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연계성이 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컨벤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된 인식은 결국 지역 컨벤션 업체 산업의
지자체의 지원이나 협력 부족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이것이 다시 관광시장의 불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마 많은 지자체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 중심의 틀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관광문화부와 관광공사가 지역특화 컨벤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컨벤션은 이러한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지역 마이스 경쟁력 제고와 마이스 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5개 지역 7개 컨벤션을 선정했고요. 2013년도에 6개 지역 11개 컨벤션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개 컨벤션이 지정되어서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특화 컨벤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민관학이 협력해서 자생 컨벤션을 발굴해내고 개발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컨벤션 프로가 지역의 역할에 좀 더 전문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컨벤션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그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지역 특화 컨벤션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하나는 지역 전략산업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역에 얼마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관광공사는 사실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의 컨벤션 산업이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그 첫 번째로서 각 지역별로 관광 컨벤션 인프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입지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요. 쇼핑몰에서부터 숙박, 음식점, 그리고 맨 마지막 협회 단체까지 총 9개 종목 관련된 사업체의 고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입지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창원, 부산 이렇게 총 7개 도시가 되겠고요. 이 도시들의 입지상의 개수가 1.0을 넘는 곳을 우위 업종으로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특징적인 변이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숙박과 여행업, 즉 가장 관광 기반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곳이 입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도시는 딱 한 곳,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인프라로서요, 협회 단체, 즉 우리 컨벤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협회 단체 수가 입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대전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지적 우위의 특징은 바로 지역별 회의 개최 유형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컨벤션 개최 유형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협회 회의고요. 노란색 막대가 기업 회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노란 막대가 가장 높게 솟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업회의가 가장 많이 개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두 곳이 협회회의 개최 비중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과 인천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회의 입지적 우위가 높은 지역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지역에 어떠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어떠한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가가 그 지역의 컨벤션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회의는 누가 개최를 하는 걸까요? 한번 주최 기관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3개년간의 지역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주최 기관들의 소재지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서울 소재 주최 기관의 개최 비중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지역 소재 주최 기관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50% 이상이 서울 소재 기관에서 대부분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이 좀 더 특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부산은
서울 소재 주최기관의 개최 비중이 50%를 넘어서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소재 기관, 즉 외부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인천의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역 소재 주최자의 개최 비중이 서울 소재 기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지역 기관들이 상당히 열심히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시 살펴보면은 서울 소재 주최자 기관의 개최 건수가 198건 정도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사실 경기도나 광주나 다른 곳에 서울 소재 기관의 개최 건수가 400건에서 1000건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인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주변의 경기라든지 또 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의 행사 경쟁 도시로부터의 경쟁이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서 사실 서울 소재 기관들의 수요가 인천으로 넘어오는 것에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역으로 지역 주최기관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지역 주최기관의 수요가 외부로 이동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의 기관이 지역 내에서 행사를 개최한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빨간색의 개최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기관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예외이지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지역 밖으로 이동한 수요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지역 수요의 누출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 수요의 이동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국내 수요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합니다. 약 67%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경기도의 8%까지 합하면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전체 국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창원과 대전이 각각 4%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도시가 국내 수요의 83%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도시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역 내에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산업이 우리 컨벤션 산업의 주요 수요 시장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산업이 중요하지만 사실 의외로 지역 내에서 그럼 얼마만큼 지역 산업들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아쉽게도 좀 미흡합니다. 관련 분야는 10 내지 15% 정도 수준만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가 규모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회의는 물론 중소규모 회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역시 지역별로도 1000명 미만의 중소규모 회의가 대부분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00명 미만의 소규모 회의가 대부분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곳이 보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는 90% 이상이 소규모 회의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황 분석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주최자의 재방문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최자의 만족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재방문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 주최기관이 해당 지역의 컨벤션 센터에서 2회 이상 컨벤션을 개최한 건수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주최자 재방문율은 평균 10%에서 20%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최자 재방문이 낮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즉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80 내지 90% 이상을 신규 행사로 메꿔야 된다는 유치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시장 경쟁의 가속화가 되고 심지어 불공정 경쟁까지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국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수요의 재생산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컨벤션이 고부가가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분석으로 간략하게 그럼 각 지역별로 어떠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수요의 누출이 상당히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의 누출은 지역 수요의 누출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관련 회의가 외부로 이동하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 내에서는 지역 산업과 관련된 회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최된 회의의 그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 건설, 경영 순입니다. 즉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신재생이라든지 또는 저탄소라든지 또 정보통신이라든지 금융과 같은 또 해양과 같은 이러한 관련 핵심 전략 분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부분에 관심이 갑니다. 바로 경기 인왕권의 전문 회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경기도 인왕권의 주요한 회의시설 중에 하나인 이비스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 인왕권에는 이렇게 리조트나 호텔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인왕권의 풍부한 기업 회의의 수요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외쪽으로 이동한 행사가 한 740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행사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40건 중에 300건 이상이 서울의 코엑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서울 코엑스 강남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역 수요를 유입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 인왕권의 기업회의 수요를 겨냥한 회의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킨텍스와 차별화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킨텍스가 대형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라면 이 경기 인왕권에는 중소회의 전문시설로 컨퍼런스 센터형의 회의시설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행사가 전체 행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최자 재방문율은 13% 정도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광주에겐 롱테일 전략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도시들이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면 그 틈새 시장을 노려볼 만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행사, 특히 중소규모 기업 행사를 특화해서 고부가 가치와 전략을 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규모가 꼭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되려 이런 기업회의 같은 경우는 개최지 재방문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개최지 재방문율 높은 행사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저조한 재방문율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기업회에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계획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부가 가치를 꾀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사실 계량적인 결과보다는 좀 비계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대구는 전형적인 산업도시입니다. 또 앞으로 경주에 컨벤션 센터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광 기반의 컨벤션 도시와 차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코크리에이션 전략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수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창조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대구에는 다행히 관광 자원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디지스트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수성의료복합단지 등 상당히 많은 연구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단지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전략산업 컨벤션 상품을, 파생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역 전략산업과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구축을 함으로 해서 지역산업과 컨벤션 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대구는 이러한 시작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구가 경북 지역과의 경제권 통합으로 인해서 경북 지역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무엇보다도 과학도시로서 과학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가가치화를 낼 것인가 하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서비스 상품 전략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과학과 컨벤션과 관광을 결합한 과학 관광 상품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학 관광 상품으로 그동안 부족한 대전의 관광 자원을 대체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단지와 테크노파크 등 과학 기술과 관련돼서 이러한 기술들을 기업과 매칭시켜줄 수 있는 지식 서비스를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지식 서비스를 상품화, 사업화함으로 해서 지역의 관련 컨벤션 산업체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연관 산업의 성장, 지역 컨벤션 상품의 고부가 가치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은 사실 지역 내 협단체 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구와 동일하게 0.8을 기록하면서 물론 대전, 인천을 빼고는 대부분 열위에 있지만 거기서 가장 지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부 수요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외부 수요의 의존도가 높다 보면 지역 수요 시장이 외부 환경에 민감해지고 수요의 불안정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은 대구와 달리 지역 내에 산업단지나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산업적 콘텐츠의 개발도 사실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부산은 재방문율이 타 도시보다 높습니다.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수요의 재생산을 통한 안정화 전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은 의료와 해양 분야의 개체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관련 분야를 특화시키고 시장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무엇보다도 지역 내 가장 많은 국내에서 최고로 많은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10개, NGO 2개, 그래서 총 12개의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인천입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수요의 유입이 좀 어렵고 역시 또 재방문율도 10%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인천은 적극적으로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연계한 파생 상품을 개발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의 업무와 활동을 이해하고 여기서 관련 말씀을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인천 지역의 국제기구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어떤 지자체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보다는 사실 홍보라든지 이러한 회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 서비스, 운영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 쪽에서는 상품의 개발과 더불어서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특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GCF와 같은 국제기구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기구 기금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회의가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들을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창원입니다. 창원은 사실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약세입니다. 거의 음식업종 하나를 빼고는 모든 관광 인프라가 열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는 82개의 산업단지와 3,000개가 넘는 입주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은 관광보다는 산업을 통한 컨벤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남과 창원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지역연구소와 연계해서 산업 컨벤션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회의와 산업 컨벤션은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의는 하나의 기업들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소규모 회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산업 컨벤션은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대규모의 컨벤션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또 특히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 두산이나 효성, LG 같은 풍부한 대기업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회의 수요를 유치해서 특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각 지역별로의 특화 전략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 컨벤션을 활성화해서 컨벤션을 개최를 증대하고 참가 규모를 증대했는데 이제 우리의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컨벤션 후발주자로서 그동안 열심히 개체 양적인 팽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참가자 수를 늘리고. 그런데 사실 거기서 무엇을 얻을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5위의 선진 도시입니다.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질적인 가치는 시대가 변하면 계속 따라서 변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얻고자 하는 가치로서 관광을 생각했지만 이제 시대는 지적 성장 기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성장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지식, 정보가 바로 국가와 경제의 원천적인 경쟁력이 되고 부가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벤션도 앞으로 또 다른 결과물들, 컨벤션 내놓을 수 있는 혁신, 지식, 정보, 교육, 교류 이와 같은 가치들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는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벌써 2008년부터 해외에서 이미 진지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컨벤션의 가치를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Tourism Benefit과 Beyond Tourism Benefi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관광 소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선 산업적 효과, 개인적 효과, 지역적 효과 이러한 부분에까지 앞으로 컨벤션 가치를 확대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호주에서는 2010년도에 Beyond Tourism Benefit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컨벤션이 내놓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호주는 중장기 발전, 컨벤션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놓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계획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컨벤션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들을 측정하고 활용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컨벤션 ROI 평가 피라미드를 한번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컨벤션 ROI 평가 피라미드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서 보면은 행사 만족도, 두 번째가 학습 및 네트워킹 효과, 세 번째가 지식의 적용과 활용도, 네 번째가 사업 성과, 그리고 마지막이 재무적 성과. 이렇게 크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ROI 평가 피라미드 모델에 따르면은 그 평가의 순서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참가자가 행사장에 들어와서부터 평가는 시작이 됩니다. 참가자가 들어와서 강연을 듣고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얼마나 만족했는가가 첫 번째 기초적인 측정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참가자가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고 만족을 하게 되면 학습 효과와 네트워킹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학습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돌아가서 자신의 업무나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일이 적용이 되면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협력 연구나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임팩트, 사업 성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진되고 품질이 개선되고 협업이 증진되고 이런 사업 성과가 결국 맨 마지막 ROI 단계에서는 재무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증대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성과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 성과를 한번 우리 지역 특화 컨벤션에 적용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지역 특화 컨벤션에서 얼마만한 성과와 가치를 내놓고 있는가, 이 ROI 평가 피라미드에 대입시켜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전 연구에 대한 결과는 아직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한 부분만 좀 한번 먼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 ROI 평가 피라미드를 이번 2012년도에 진행된 지역특화 컨벤션의 성과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측정을 했는데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5개 항목을 적용을 했고요. 특히 재무 성과는 관광 및 그다음에 사업체 성과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용해서 보다 보니까 아주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성과는 참가 규모, 외국인이 몇 명 왔느냐, 또 몇 명의 참가자를 우리가 유치했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건 ROI 평가 항목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를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즉 ROI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행사 성과와 그 다음에 그 행사 성과 이외에 나올 수 있는 성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행사 성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7개 2012년도에 지역특화 행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5가지 항목을 대입시켜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적용을 시켜봤더니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와 활용도 부분에선 아예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성과 부분, 재무성과 부분에 있어서 보면 관광 같은 경우 관광 프로그램은 개발돼 있지만 관광 참여도의 저조로 관광 진행이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상품이 개발된 수준에 끝났지 이것이 재무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또 사업성과로서 수출 상담액이라든지 예산 계약액 등의 성과를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연계전시회에서 나온 성과이고 직접적인 컨벤션에서 나온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행사회 성과는 상당히 모든 행사에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내외 기관들과 공동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많은 참가자 수가 증대가 되었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컨벤션의 진정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할까요? 한번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는 바로 참가 규모 중심의 획일화된 성과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규모 중심의 컨벤션의 성과의 평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는 1000명을 모았는데 2000명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성과를 낼지 답이 없습니다. 또 그 성과를 내려고 해도 이미 어떠한 계획이나 그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결국은 1000명의 참가자를 모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역이나 산업에 줄 수 있는 가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로 특화된 성과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런 성과 관리 시스템이 가능했을 때 참가 규모가 증대되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 창출 로드맵도 같이 고민이 돼야 합니다. 즉 지역별로 관광 특화로 갈 건지 또 산업 특화로 갈 건지 성과 지표를 특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관광 특화로 간다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참가자 수를 증대시키고 체류일수가 증대되고 관광 수입이 증대돼서 재방문자 수가 증대된다라는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산업 특화로 간다고 한다면 지식과 정보를 전파시켜서 이걸 어떻게 산업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연구나 공동사업이 얼마만큼 파생될 수 있고 지역 기업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진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등록률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성과평가 모델로 가게 되면요. 앞으로는 참가자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등록자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즉 재등록자가 많아야 이 행사의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성과 지표를 통해서 새로운 성과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언은 재무성과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서 산업체와 기업체의 실질적인 재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2013년도 대구에서 열린 DGIF 행사 사례를 잠깐 사진으로 옮겨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행사장 아주 작은 한 귀퉁이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역 연구원이 개발한 개발 결과물을 전시하고요. 이 개발 결과물을 기업체와 직접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연구 개발을 내는데 3년간 연구원 5명을 투입을 해서 기술 개발 투자비가 5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억을, 이 기술을 기업이 이전을 할 경우 기업이 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독자적으로 30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가게 되면 150억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150억 예산 규모의 행사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살짝 흥분을 했죠. 과연 어느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할까? 또 어느 PCO가 이 행사를 가져갈까?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억 예산 규모의 행사와 예산 규모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150억짜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사. 과연 어떤 행사가 더 주목을 해야 하는 행사일까? 더 중요한 행사일까? 150억짜리 예산 규모의 행사는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내년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150억짜리 가치를 창출하는 행사라면 10년 뒤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행사가 수지타산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마치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좀 흉내를 내면서 이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컨벤션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컨벤션 가치의 무한 증대는 바로 N승대의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컨벤션의 무한한 가치 증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